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제게 일을 가르쳐준 고마운 은인과 함께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곧 50대를 앞두고 있는데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처음 이곳에 입사를 할 때부터 사장님은 제 눈에서 큰 가능성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큰 가능성이라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눈빛이었을 것 같은데 무엇을 보신 걸까 궁금했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아직 나이가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새 저도 중년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눈빛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도 쌓이고 연륜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 몇 마디 대화를 나누거나 얼굴만 봐도 성격이나 성향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저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게 아니거든요.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 역시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도 아니고 그저 제가 처음 이곳에 입사를 하면서 인연이 된 분입니다. 지금의 제가 되기 전까지 어린 시절부터 떠올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어요. 그 고난과 역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과 가족이었죠. 돈과 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힘든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둘 다 없으면 힘들고 충분하지 않아도 괴롭다는 점도 비슷하죠.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매우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셨거든요. 다만 아버지는 가족 외에도 관심 있는 일이 많아서 집에 없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다 6살 때까지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예 얼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아버지는 쭉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하셨어요. 돈을 번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아다닌 것 같은데 정작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셨죠.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와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혼자서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가끔 돌아오는 아버지는 늘 집에 누워 빈둥거렸죠. 조금씩 커가면서는 저 모습을 보느니 그냥 집에 안 계신 게 낫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주변에서도 다들 이혼하라며 난리였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어머니 역시 굉장히 고지식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남편도 자식도 두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혼자 남을 제가 불쌍해서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버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던 어머니는 어쩌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큰 병이 어머니를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얼른 주인집에 달려가 아주머니에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알렸고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바로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급성 당나명이 심해져서 복막염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종종 배가 이렇게 아주 아팠을 거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 소화제와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았다고 해요. 이대로 두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병원은 수술을 권했어요. 어머니는 어른들끼리 논의할 게 있으니 저에게 음료수를 사오라면서 동전을 주시더라고요.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얼른 가라며 엉덩이를 손으로 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복도에 있는 자판기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마시는 음료수를 먹을 기회에 신이 났을 텐데 그 순간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 수술은 할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등등 머릿속에 온갖 고민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그로부터 몇 주 이내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저 학교가 끝나면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쉬는 날을 빼고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항상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는 했죠.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지 몇 주 후, 갑자기 교실 창문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갔을 때도 집에 없었던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일,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빠져나가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어떤 방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오늘 오전에 너희 엄마가 일하러 가다가 사망했다. 병원에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다고 하더구나.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집세도 겨우 내고 있던 우리 집 형편에 수술비는 정말 부담이었어요. 거의 하루 벌어 살고 있던 형편에 수술은 가당치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가려고 했죠. 그 당시 우리 집은 정말 돈이 없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어머니 장례를 하루 만에 끝냈거든요. 산소를 알아봤는데 그마저도 전부 비싸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고 유골은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걸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품에 안고 지냈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잠이 들 때도 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병원에도 물어보니 급성 당나명은 수술만 잘 받고 관리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수술비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쓰려요. 아버지에게라도 부탁을 하거나 주변에라도 돈을 빌려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직도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일로 정신을 차리신 건지 아버지는 갑자기 동네 근처 공장에서 일을 구했어요. 진작 그랬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도 늦었죠. 아버지는 한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니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쯤 갑자기 어떤 여자분을 데려왔더군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여기는 이 사람 아들. 이번 주말부터 새 집 얻어서 같이 살 거다.
대뜸 재혼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새엄마라면서 소개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그때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혼을 제가 감히 말릴 수도 없었고 새엄마랑 산다는데 싫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만약 그때 싫다고 이야기했다면 아버지는 재혼을 모르는 대신 저를 보육원에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싫다는 말 한마디,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저는 그 주 주말부터 낯선 아주머니와 남자아이 한 명과 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거의 집에 계시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같이 살게 된 거나 다름없어서 새엄마랑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나 새엄마나 저에게는 둘 다 낯선 사람들이었거든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괜찮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신데렐라나 콩쥐팥쥐에선 늘 나오는 것처럼 새엄마도 전형적인 계모였거든요. 대놓고 저를 구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하게 따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냥 서로 모르던 사이니까 낯설어서 그랬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자기 아들과 차별하는 게 느껴졌어요. 2교대 근무를 하는 아버지는 결혼 후에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그런지 더 열심히 일을 하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집에 와서도 항상 새엄마와 남동생을 데리고 외출했고요. 이전 결혼에 대한 실패로 아내를 잃어서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던 여자와 만나서 그런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엄마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아주 지극정성이었죠. 제가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도 저를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새엄마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호떡을 사와서는 자기 아들만 먹이더라고요. 내 것도 있나 싶어서 슬쩍 다가가 보니 남은 건 아버지 오시면 드릴 거라면서 치워버렸어요. 와,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차별을 하나 싶다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자기 자식 먼저 챙기고 싶겠지 하면서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꾸 넘어가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언젠가부터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는 날이면 밥을 먹을 때 제 건 쏙 빼버리더라고요. 남동생이랑 새엄마 밥만 올려져 있길래 제 수저를 들고 앉으려고 했더니 밥이 없다라고 하길래 밥솥을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세탁기에서 제 빨래만 빼놓고 다시 방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저만 두고 외식을 가는 일도 많았어요. 준비물 살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남동생만 학원을 보내주기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니었고 아버지란 인간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할 날을 기다렸어요. 내가 어른만 되면 이 집을 바로 나가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죠.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둔 돈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쪽지 한 장 남겨두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갔죠. 그리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2번 다시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나와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불판과 숯은 뜨겁기도 하고 무겁기까지 해서 위험한 일도 정말 많았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술을 마시고 주정 부리는 어른들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죠.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는 돈을 보면서 이 악물고 버텼어요. 고깃집에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번 돈으로 작은 월세를 구했어요. 바로 옆에서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던 것 같던 고시원과 다르게 월세는 그나마 조금 더 살만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기사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주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주유소는 어린 여자애라고 막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기도 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 도매시장 사장님이 스카우트도 했어요. 성실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한다면서 자기네 가게에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하는 일인데 돈도 주유소보다 더 많이 주길래 얼른 옮겼죠. 주유소, 식당, 횟집, 독서실 총무, 도매시장, 건물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벽에 녹즙 배달도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던 중 한 원단 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기본급도 꽤 많았는데 숙식을 모두 제공해준다고 하길래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동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공장 일은 처음이라 면접을 보러 갈 때 혹시 뽑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공장 경력도 없지만 그동안 보시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습니다. 힘쓰는 일도 웬만한 다른 남자 직원들처럼 할 수 있고 그동안 감기도 걸린 적 없을 만큼 튼튼해요. 체력도 자신 있고 끈기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지만 일단 일 시켜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 젊은 친구가 아주 포부가 대단하구만. 누가 보면 대기업 면접 보는 줄 알겠어. 이 정도 연봉에 숙식 제공까지 하면 저에게는 대기업이나 다름없어요. 흔하게 오지 않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런 눈빛 정말 오랜만인데 마치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를 보는 것 같구만.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겠나?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엄청난 회사의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 거예요. 원단 공장의 현장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면접을 간절하게 보나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사장님 역시 그런 점을 좋게 봐주셔서 일을 해보라고 해주셨어요. 초봉부터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나도 금방 내 집 마련도 하고 제 오랜 꿈도 이룰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숙소에서 지내면서 돈을 아주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했죠. 버스로도 방문할 수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유골을 수목장했어요. 납골당에 모실까 하다가 유리관과 벽에 둘러싸여 답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수목장을 선택했어요. 진작에 해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렴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지는 않아서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전 화장을 한 곳에 연락해 서류도 받아야 하고 이장을 하는데 이것저것 제출해야 할 것들이 많기도 했어요. 혼자서 하려고 할 때마다 산더미 같은 서류에 자신이 없었는데 드디어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죠. 큰 노력을 거쳐서 어머니 이름의 나무가 세워진 것을 보니 드디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공장은 처우도 좋았고 일하는 분들도 사장님도 좋아서 여기가 앞으로 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사장님은 처음부터 패기가 남다르다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다면서 더욱 놀라워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욕심이 생기는지 하나라도 일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저도 사장님이 일을 열심히 알려주시니까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한 지 5년 정도가 지나니 이제 사장님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는 듯 했어요. 공장의 대부분 업무를 저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셨죠. 마치 제가 사장님 오른팔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희 사장님은 60대가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공장에서 제공하는 숙식 제공 중 식사는 사장님 아내분이 음식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만났는데 같이 열심히 돈을 모아 자신들이 일하던 곳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너를 처음 봤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보였어. 그 당돌하고 똘똘한 눈빛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듯한 자신감이 가득 찬 눈이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성이 보였어. 결혼도 안 한 20대 여자애가 외딴 공장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어. 차라리 30 넘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어서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들 듬직한 남자를 뽑는 게 어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때 초봉을 높게 잡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 뒤를 이어서 공장을 맡아줄 사람이 들어왔으면 싶어서. 그런데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중 경력 하나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너만큼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없더구나. 네 눈빛에는 열정과 가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 그때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늘 해주던 말씀이에요. 저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고요. 제 성실함과 일머리라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던 성공할 거라고 늘 말해주고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어요. 두 분은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를 더 예뻐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과 사모님의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했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정말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을 나와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저에게 사장님과 사모님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좋은 상사, 그리고 때로는 의지가 되는 가족 같았어요. 저는 직원에서부터 팀장,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어느새 일한 지 10년 차가 되니 사장님 없어도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올라왔죠. 직원들도 사장님 대신에 바쁠 때는 저를 먼저 찾기도 했어요. 원단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기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더니 작은 고장 정도는 혼자서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또 중국인 직원들이 많아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독학으로 회화를 배우기도 했죠. 읽고 쓰는 법은 잘 모르지만 업무에 필요한 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10년 차가 되고 나니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그렇다고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니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 내가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네가 괜찮으면 공장에 지분을 좀 넣어서 같이 공동 명의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떠냐?
그냥 이름만 올릴까도 생각했지만 너도 네 자본이 들어가야 공동 대표로서 더 당당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제가요? 제가 대표 자리를 맡아도 될까요? 너 아니면 또 누가 하겠냐? 너만큼 우리 공장 사정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일에 대해 자부심이랑 애정을 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어. 외부 사람한테 넘기면 돈 좀 받고 팔아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아휴, 영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딱 적임자야. 저 모아둔 돈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어요. 대신 아직도 배울 게 산더미니까 제가 공동대표에도 사장님이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셔야 해요. 아유, 녀석도 참. 아무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니까. 그때 네가 우리 직원이 된 건 우리 부부에게도 이 공장에도 진짜 큰 축복이야. 사장님, 이제 공장 맡아줄 사람 있다 하고 떠나시면 안 돼요. 저 아직 모르는 거 많아요. 게다가 공장 운영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알겠어. 아이고.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불러서 서류 작성을 했어요. 그동안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랑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모아둔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공장의 또 다른 대표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언젠간 네 공장이 될 거라면서 세금 계산부터 거래처 목록, 그리고 수익 구조 등등 모든 내용들을 열심히 알려주었어요. 인사관리도 완전히 저에게 맡기기로 하셨고요. 공장에서 하는 웬만한 일은 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건 또 조금 달랐어요. 특히 세금 계산과 법적으로 신고할 부분들은 아무리 배워도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어주는 사장님, 사모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세법 등을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운영 업무를 배우던 중 오래 일하던 직원 아주머니가 아들 내외랑 같이 살기로 해서 이사를 간다고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쉬움이 컸지만 좋은 일로 그만두시는 거니 축하를 해드리면서 새 직원을 알아보게 되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나이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공고를 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었고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21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주 어린 친구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은 그 아이를 보니 왠지 처음 이곳에서 면접을 봤을 때의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친구를 불렀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는 공장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 처음 오는 곳이라서 혹시 늦을까 봐요. 밥은 먹었어요? 마침 점심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래요? 우리 공장 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혹시나 늦을까 봐 30분이나 일찍 왔다는 그 친구의 말에 벌써 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 점심시간이 아직 남아서 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밥을 먹으러 가는 동안 잠깐 공장 내부를 설명해주고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으라고 건넸어요. 그리고 저도 식판 하나를 들고 밥과 반찬을 담아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쩌다 보니 면접이 되었죠. 괜히 밥 먹다 체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괜히 밥 먹으라고 했나?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 아침도 못 먹어서 배고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밥 진짜 맛있네요. 여기 들어와서 매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엄마는 옷가게를 했었는데 혼자서 저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 용돈이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고요. 최근에는 가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팔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 월급이 센 일자리를 찾다가 여길 찾게 되었고요. 공장에서는 일해본 적 없지만 엄마 옷가게 일을 많이 도와줘서 원단 쪽은 잘 알아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 파는 것들도 있어서 원단 시장도 종종 따라갔었어요. 옷박스 같은 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저 어릴 때부터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들어서 힘도 세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일머리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밥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자기 힘 세다면서 팔을 걷어서 보여주는데 와, 정말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반짝거리는 눈을 보고 있으니 사장님이 처음 제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봤던 눈빛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의 반짝거리는 눈빛이 딱 그때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바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입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라고 했더니 직원이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나를 봤을 때 사장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어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왠지 그 아이를 채용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아직은 부족했던 걸까요? 일찍부터 너무 섣부르게 믿은 탓일까요? 그 직원은 다음날 오후 출근 시간이 되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출근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서는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어제와 다르게 화장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니, 유진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늦으면 늦는다. 안 오면 안 온다고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뽑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요? 대체 왜 이런 건지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분명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제가 다른 부탁을 할 곳이 없어서 월급 1년치 정도 갑을 해주세요. 그러더니 직원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장 쪽이 좋지 않아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제가 수술비가 없어요. 보험 가입해둔 것도 하나도 없고 혈관 2개를 수술해야 한다는데 지금 검사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입원비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데 우리 집 친척도 없고 저도 친구도 별로 없고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수술만 끝나고 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꼭 1,000만 원 다 갚을 해주지 않으셔도 500만 원이라도 염치 없지만 제가 부탁드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계약서나 뭐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 쓸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부디 값을 좀 해주세요. 직원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1년치의 금액을 값을해달라는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는데 그 뒤에 나온 사연이 더 놀랐어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다니. 문득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회사까지 와서 이런 부탁을 할 정도라면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 얼마나 없던 것일까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없다던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이 자꾸만 제 어린 날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선뜻 내어주기에는 굉장한 금액이었죠. 오래 일한 직원에게도 가불은 쉽지 않은데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친구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큰 비용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사연은 너무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과 달리 머릿속은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려고 애써도 자꾸만 돈이 없어 어머니의 수술도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울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마치 어린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게 팬 그 흉터가 자꾸만 아파져 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우선 직원을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그 돈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요. 유진 씨 믿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수술 받고 회복하는 것까지 보고 나와요. 정식으로 출근하는 건 열흘 뒤로 할 테니까 혹시나 그때도 나오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리고 아직 수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울면 어떡해. 앞으로 간병하려면 유진 씨가 힘을 내야지. 얼른 병원 가봐요. 가서 수술 진행해요. 직원의 사연을 듣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회사 돈으로 가부를 선뜻 해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제가 직접 주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거나 이 친구가 돈을 받은 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모른 척을 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 한 번 더 배운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정말 어머니의 수술이 달린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죠. 제가 처음 봤던 직원의 그 눈빛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한 간절함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술 후 어머니가 면역력이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겨우 안정이 되어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입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보내왔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이번엔 무조건 출근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가부를 해달라고 찾아온 이후 열흘이 지났어요. 출근을 하기로 한 날 정말 나타날까 내심 마음을 졸였는데 근무 시작 30분 전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서류도 제출하고 인사도 드릴 겸 조금 일찍 나왔어요. 유진 씨, 진짜 왔네요. 어머니는 괜찮아요? 아직 옆에서 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쉬고 계세요. 그 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수술은 잘 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봐주고 계셔서 제가 자리 비워도 괜찮아요. 할아버지요? 유진 씨, 다른 가족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말이죠. 지난 열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어머, 그동안 그럼 할아버지가 계신 것도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도움받을 곳이 없을까 해서 집안을 막 찾아보다가 서랍 안쪽에 웬 박스 하나가 숨겨진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말았는지 편지들이 있더라고요. 우표까지 붙이고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몇 개나 나왔는데
다 같은 주소가 쓰여 있었어요. 마침 버스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가봤더니 아직도 같은 집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올까봐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할아버지가 유진 씨를 알아보던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편지랑 사진을 들고 가기를 잘했죠. 할아버지도 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오랜 세월을 이사도 안 가고 기다리셨는데 어쩌다 두 분이 서로 안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랑 어머니를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거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집안이 부유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생겨버린 거죠. 아이가 생기면 할아버지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에 관심 있던 것도 모르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도망쳤는데 집안 도움 없이 가정을 꾸리자는 어머니 이야기에 아버지가 그대로 도망친 거예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요. 동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래요. 어머니가 지내고 있었다는 여관으로 찾아가 봤는데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그 후로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언젠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직접 간병하시겠다며 바로 짐 싸서 오셨어요. 21년 만에 다시 만나서 두 분이 엄청 울기도 많이 울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오해했던 점도 풀고 사과도 하면서 잘 마무리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며칠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니 유진 씨도 어머니 곁에서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갑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랑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덕분에 무사히 살아서 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편하게 말해봐요. 할아버지가 이야기 들으시고는 갑을 받은 거 바로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돈은 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제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갑을 받은 돈이니 직접 갚아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받았던 돈을 갚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유진 씨는 괜찮겠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돌려주시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저는 꼭 제 힘으로 갚고 싶어요. 제가 빌린 돈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도 배우고 싶어요. 원단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요. 그래요, 그럼. 어차피 유진 씨가 앞으로 받을 월급 준 거니까 일해준다면 오히려 나는 좋죠. 대신 중간에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 제가 책임감이 정말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일도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원은 그날부터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능성을 봤던 그 눈빛은 일을 하면 할수록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일머리도 좋아서 금방 배우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센스 있게 해내는 게 기특했어요. 또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아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하나라도 놓칠까봐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라하는데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지각을 하는 일도 없었고 결근을 한 적도 없는데요. 출근 시간보단 늘 미리 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여유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맡은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서 하고 가더라고요. 자신의 시간에 다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라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쌩 하고 가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일도 금방 배우고 실력도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누가 보면 몇 년이란 베테랑 직원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였죠.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퇴원을 했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후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할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다시 의류 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감사 인사가 늦었다면서 공장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목숨을 살린 은인이라고 고마워하시는데 과분한 대접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어요. 할아버님은 자기 딸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자신의 손녀까지 힘든 상황에서 구해줬다며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금액과 물량이 적힌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우리 공장도 꽤 이름 있는 곳들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건 전에 본 적도 없는 엄청난 물량과 금액의 제안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보니까 오래전부터 제가 꼭 같이 거래하고 싶었던 아주 유명한 의류 브랜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신다는 사업이 알고 보니 중국에 공장을 둔 큰 의류 브랜드였죠. 우리 공장도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같이 일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주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사장님에게 연락했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1년 전 출근도 안 한 직원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가불해준 덕분에 우리 공장은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금은보화를 받았던 흥부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공장과 큰 규모의 거래를 시작으로 우리 공장은 이후 다른 기업들에게도 눈에 들어 굵직한 계약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공장을 확장도 하고 직원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공장을 돈방석에 앉게 해준 직원은 이미 가불한 돈을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후광 대신 자신도 열심히 일해서 사원부터 시작해 사장이 된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저를 포함해서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장과 오랫동안 절 보살펴준 사장님 내외까지 모두 큰 행운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공부했던 중국어 실력도 마음껏 뽐내면서 거래처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 유진 씨 할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중국어까지 능통할 줄 몰랐다면서 진짜 준비된 사업가라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공장은 나날이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꾸준히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멋진 사장님으로 성공한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